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을 탑재한 똑똑한 가전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혹시 좀 사용하세요? 이 텔레비전 켜줘. 이런 정도는 해요. 아, 그러세요? 네. 와, 저는 하나도 사용하는 게 없는데. 그런데 그런 거 하다 보면 네. 다들 말로 하면 다 되니까 남편의 기능이 점점점 약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긴장이 좀 듭니다. 긴장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사실 말만 하면 모든 걸 들어주는 가전제품, 내 마음에 쏙 들게 일을 하는 가전제품들이 있다면 네. 굳이 남편이 네. 네. 그래도 이제 양말 제대로 벗어놓고요. 네. 시키는 대로 잘 할 테니까 예. 어떻게 함께 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소리를 많이 듣는 남편은 아니시군요, 평소에. 좀 듣고 있습니다. 네. 이게요, 참 로봇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 네. 많은 분들이 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만 해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늘 듣는 얘기, AI가 대체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네. 있다. 예. 이미 기성세대는 AI가 대충 다 대체를 한다고 해도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대체되지 않는 일자리였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될 텐데요. 너무 걱정이실 거예요, 학부모들 네. 입장에서는. 네. 예. 그래서 오늘 아마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TV 책방 북소리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아이의 미래는의 저자 모셨습니다. 전진한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참여연대 출신으로 정보 공개 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알권리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네. 시민들의 알 권리 확보에 노력해 오셨습니다. 네. 예. 책의 제목을 보면 미래학자, 교육학자 이런 분이 쓰신 것 같은 그런 네. 책이에요. 예. 어떤 계기로 이런 책을 쓰셨고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네, 정보공개 운동을 하면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유치원들의 이렇게 여러 가지 비리 명단이 공개됐는데요. 그것도 큰 빅데이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보면서 이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관심을 가지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관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 들어서 저도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고등학교 때 전교 1등하고 명문대학 가서 또 재벌기업에 취직해서 이사까지 하고 나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가서도 평생 직장이 되지 않고 또 좋은 대학에 가도 좋은 직장을 마련한다는 게 불가능해지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학벌과는 상관없이 아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점점 사회가 많이 바뀐 거죠. 예전에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메일이나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대기업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과장, 부장, 이사 이런 분들을 이제 이렇게 관료제로 있어야지 또 이렇게 결제하러 받기도 쉽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일을 하러 가보면 스타벅스에서 일을 다 많이 합니다.
또 일반 커피숍에도 다 일하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메신저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회사에 다니는 것이 이제는 큰 성공이라든지 또 효율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개념 정리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꺼내고 이렇게 대화의 주제가 되는데요. 네. 저한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그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개념 정리부터 좀 할까요? 사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를 하나 더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이 스마트라는 뜻이 영리한, 현명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과거처럼 어떤 것을 외우지 않아도 검색을 하거나 네. 맞아요. 또 계산기를 사용하거나 또 핸드폰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외우고 싶은 것을 찍으면 됩니다. 예, 그런 것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직도 우리 교육은 과거의 것으로 이렇게 외우고 풀고 또 그런 것을 이렇게 과거의 방식대로 공부하는 것이 마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일종의 머리를 하나 더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지식을 탑재하는 그렇죠. 내가 내 안에 습득하는 이런 개념으로 교육을 봐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만 하더라도 지금은 모든 지식을 다 검색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또 검색이 안 되면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것도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메신저나 카톡을 불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그것도 답이 없으면 페이스북 같은 친구들이 많은 그런 SNS에 올려가지고 답글을 이렇게 받게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저의 지식이 되고 저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스가 있고 바둑이 있어요. 네. 근데 서양의 체스보다 바둑이 훨씬 더 복합적인 함수거든요. 근데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게 졌어요. 네. 이 이후에 충격에 빠진 것 같아요. 야, 그런 그 고도의 지능의 세계조차도 이제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구나.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상황이 도처에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이세돌 구단의 그 광팬입니다. 네. 어릴 때부터 이세돌 구단이 뛰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동경해서 그분이 이렇게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쾌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알파고와 경기를 하기 전에 제가 모 언론사에 4대1이나 5대0으로 이세돌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예측하는 기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세돌 구단이 지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바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거든요. 패싸움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자기가 유리한 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취하기도 하는 이런 일종의 협상인데 저는 알파고가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기존의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사실은 적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바둑 전문가들, 과학자들 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인간의 어떤 시대는 끝나가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둑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아마 우리 사회에 많은 분야에 이 인공지능이 아마 앞으로 닥쳐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지금 대체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대체하게 될까요?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것은 운전입니다. 예. 기존에 전철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가다가 서다가 이렇게만 하면 됐는데 이 운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좌회전, 우회전, 그 다음에 차가 밀릴 때, 또 사람이 갑자기 들어올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 지금 과학자들한테 여쭤보면 이 운전도 무인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법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예를 들면 자동차가 사람을 이렇게 치면 누가 법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분야로는 요즘에 스포츠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메이저리그를 보고 있고 또 한국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만 해도 심판들에게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카메라로 다시 이렇게 그것을 이제 판독하게 되고요. 엄청난 카메라로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 팬들 사이에 가장 불만이 많은 게 네. 스트라이크 볼 판정입니다. 네. 그
판정만 지금 이렇게 카메라 판정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심판들은 모르지만 저희는 그게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심판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차라리 그것도 다 바꿔가지고 그냥 AI가 불러주는 대로 심판이 불러주면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심도 경기의 일종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직도 도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봄날에 올까요? 지금 미국의 일부 독립리그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를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도쿄올림픽에서는 전면적으로 그런 것들을 도입한다고 얘기하니까 먼 남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세대의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저희 세대는 어땠나 생각해 보면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가서 고시 봐서 네. 출세하는 것. 그리고 아니면 의사가 돼서 돈을 버는 것. 뭐 이런 게 이제 목표였는데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런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직업의 숫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 빅데이터라는 게 뭐냐 하면 기존의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온갖 문제들이 사실은 데이터로 쌓여져 있습니다. 의사 분야만 하더라도 기존의 의사들이 읽었던 수많은 논문들을 지금 AI가 읽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논문들을 우리가 사람이 AI보다 더 빨리 읽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 업계들, 법률과 관련된 각종 판례들, 또 뭐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주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지금 AI가 계속 외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직업들이 앞으로도 대안적인 직업이 될 수 있을까? 또 그런 직업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자리에 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것의 상당수는 아마 인공지능에게 뺏길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짧게 봐서 향후 10년 정도 사라질 직업?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부터 몇 가지를 좀 언급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도 사라지고 있는 직업이 있는데요. 사실은 번역가입니다. 제가 과거에 일본어 같은 것들을 잘 못해서 일본에 있는 신문들을 거의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아사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왜 보고 있냐면 일본어는 그냥 번역기로 번역을 하면 금방 이게 되죠. 그래서 저희 집 컴퓨터에 다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냥 지금 아주 완벽하게 번역이 돼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번역가라는 직업은 굉장히 참 고지식의 직업이거든요. 그렇죠.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최근에는요 통역기에도 지금 AI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구글 번역기와 연결해서 일종의 이어폰을 연결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통역을 하는데 제가 들어보면 40개국어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통번역에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도 사실 인간이 하는 예측보다 오히려 지금 AI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치와 관련된 것인데요. 여론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대권이나 또 아니면 총선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실 뭐 포털에 이렇게 검색되는 어떤 양이나 또 빈도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면 어떤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도 굉장히 지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표심을 내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검색을 하는 것에서 훨씬 더 자신의 표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마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돈이 되는 지역에 부분에 AI가 집중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법률 회사, 의료 회사 여기에 더 많이 AI가 집중되겠다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4차 산업혁명 이후에도 살아남고 오히려 각광받을 수 있는 직종 이런 거 학부형들이 듣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최근에 광고에서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AI한테 뭐 TV 켜줘. 나 울적하니까 음악 들려줘. 이런 것이 마치 AI가 사람과의 소통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제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것은 절대로 기계가 대체할 수 없고 그런 것에 공감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아마 사람의 소외, 요즘에 가장 많은 것이 공황장애, 또 소외감,
고독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각종 모임, 뭐 밴드나 또 페이스북이나 카톡을 통해서 그런 것으로 대화를 한단 말이죠. 저는 향후에 인간의 어떤 이 소외를 보완해주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80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계시는 많은 수명 연장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냥 지금 다 요양원에 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과 어떤 분들이 대화를 할 것인가. 그것을 또 그분들끼리 대화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장. 아마 그런 직업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고 더욱더 인간적이고 원시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에 아마 앞으로 많은 직업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방송을 들으신 부모님들이 약간 충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더욱더 인간적이고 원시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모이는 부분, 아까 그렇죠. 법률과 의료를 네. 이제 언급하셨잖아요. 그건 사라질 것이다. 네. 사실 의사가 되겠다, 아니 변호사가 되겠다. 뭐 지금도 곧 뭐 이제 또 대입 때문에 네. 원서 다 쓰겠지만 여전히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많고, 예. 성적을 잘 받지 않으면 지원조차 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곧 사라질 네. 몇 개의 직업군 중에 대표적인 직업이라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를. 의사라는 직업과 변호사라는 직업은 절대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많은 부분이 아마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이렇게 판독을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또 아니면 뭐 MRA를 찍거나 이럴 때 판독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야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아마 기계들이 대처하게 되고 또 변호사들도 판례를 이렇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그램에 검색을 하면 잘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직업들의 수는 계속적으로 아마 줄어들 것이고 또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변호사들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직업으로서 굉장히 많이 이제 예전보다 힘들어졌습니다. 로스쿨이 생기면서 뭐 1년에 한 1,500명 가량이 이렇게 배출되고 있고 또 이분들이 한 분야에 다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변호사라는 직업이 지금 엄청난 지금 뭐 불경기죠. 그래서 같은 의사라도 같은 변호사라도 기존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분야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재심 분야. 사실 그동안 변호사들이 그런 분야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또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사들도 큰 대형화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의사들 중에 또 다른 게 뭐냐면, 이걸 의료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평소에 많이 만나서 그분이 병을 얻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열어주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분야에 이런 분야들로 계속 앞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오셨던 박준영 변호사 생각나네요. 네, 재심 재심. 관련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앱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그 앱이 뭐냐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당신의 직업이 안전하겠습니까를 검증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사, 변호사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찍으면 80% 정도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즉 그 자리가. 그러니까 20% 생존할 겁니다. 뭐. 그만큼 사실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이 변화에 대한 위기감은 도초에 거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앱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묘하게 전 세계에 없는 현상이 있는데 이른바 공시족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좀 이제 사회적 보장이 취약하다 보니까 공공 부분으로 사람들이 몰리는데 공시족 부분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뭐 공무원들은 앞으로 많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분야별로 달라집니다. 뭐 과거의 행정과 관련된 것들은 지금도 사실 기계들이 많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뭐 동사무소에 가보면 과거에 수기로 하던 것을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하고 또 그렇게 동사무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 하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필요한 공무원들은 사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소외되는 분야들, 뭐 특히 사회복지 분야죠. 혼자 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또 그분들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해드리고 이런 공무원 분야는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좀 예측하고 있고요. 또 소방과 경찰,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분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야에 또 이렇게 뭐 선생님 이런 분야들은요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지금 출산하지 않고 있고 그렇죠. 과거처럼 학교에 그렇게 많은 매력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뭐 대안학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유학을 보낸다든지 또 아니면 심지어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교사 부분 또 특히 교수들 이런 분야들도 아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인공지능이 노리는 것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업이다. 이 문장 섬뜩해요. 네. 좋은 직업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제가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직업이 한 20가지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그 정도 직업만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두 우리 자식들이 그 직업을 선택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도 어릴 때 머리가 제가 조금 이렇게 뭐 잘하면 너는 변호사가 되라. 판사가 되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커서 보니까 그 판검사를 하는 분들은 너무나 소수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직업은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직업이 12,000개입니다. 12,000개 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직업은 20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분야에 지금 인공지능이 그 분야를 노리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 분야가 상당히 돈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또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건드려야만 본인들의 수익 창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좀 반대되는 얘기지만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 지금 인공지능이 전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뭐 그 분야는 전혀 지금도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저 같은 시민활동가 분야도 지금 인공지능이 시위를 대신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분야에 전혀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이죠. 근데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 중에 너는 시민활동가 되라.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직업의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참,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핵심이 스마트 공장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과거의 공장에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대형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네. 육체적인 근육을 이용해서 남성 중심적인 노동이었는데 스마트 공장화되면 육체적인 근력은 필요 없고 섬세한 감정들이 필요하고 바뀐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도 특별하게 갈 필요가 없고 공간도 바뀌고. 그러면 요구되는 감성의 영역, 강점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게 필요합니까? 저도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의 어떤 동기부여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책도 누가 저보고 쓰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제 스스로 프리랜서를 하면서 이런 책을 한번 써서 세상에 어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커피숍에 가서 쓴 것이거든요. 근데 일반 기존의 기업들은 지시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동력을 얻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기존에 자신의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실행하고 또 스스로 판촉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책 한 권 쓰고 저의 SNS에 올리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내고 스스로 홍보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능력들은요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는 어렵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것을 이렇게 학교 교육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전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공감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네. 좀 인상적이고요. 책에도 그 부분에 관해서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언급을 하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촛불을 밝혔을 때를 기억하나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전국 곳곳에 모였죠. 저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집회에 나와서 거리 행진을 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공감 능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책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배우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요.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하는 것, 배워야 하는 것들 중에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것들도 분명 있습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만큼은 직접 체험해보고 몸소 느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분야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한 명 한 명이 사실 한 표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또 표를 행사한 다음에는 또 자기 표심을 행사한 대로 이렇게 정치인들이 일을 하지 않을 때 광장에 나가서 집회를 한단 말이죠. 그 어떤 인공지능이 거기서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혼자서가 아니라 연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공감과 그때 감동 이런 것들은 어릴 때 그것을 느끼게 하면 평생 가는 것이거든요. 아,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같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구나. 저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해요. 사실 그 개념부터가 사실 되게 모호해서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잘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교육 시스템은 그것이 어찌되었든 4차 산업혁명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교육 뭐 100년지 대계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기존의 교육은 뭐 제가 민주주의도 말씀드렸지만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되는 교육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빨리 외우는 거였고 네. 또 빨리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번역하는 것이었죠. 근데 과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능력이 정말 사람의 능력일까요? 누가 검색을 그렇게 어떻게 어떤 단어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볼 때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머릿속에 그런 것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중고등학교 교육 중에 상당수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또 사람을 혐오하는 것은 어떤 단어를 쓰면 사람을 혐오하는 것인가, 또 이런 단어를 쓸 때 다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단어들을,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초, 중, 고생들, 고등학생들까지 이렇게 보면 카톡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반혐오적인, 너무나 많은 진짜 반의권적인 단어들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법률상 성인이 된 후에 똑같은 단어를 쓰다가 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살색이라는 크레파스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살색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저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러시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색이 마치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의 그 피부 색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사실 그것은 혐오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교육들이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또 기존에 있는 빅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아까 제가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 필요성을 잘 관찰한 다음에 자신만의 어떤 공감 능력으로 그런 것을 상품화하고 또 그런 것을 개발하고 이런 것이 이제 정말 산업화거든요. 이제 4차 산업혁명형 산업화죠. 네.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각종 앱들이나 또 발명품들도 사실 그런 것들 중심이고요. 근데 우리 지금 학생들은 그런 것을 개발하고 공감하는 능력 대신 아직도 여전히 외우고 그렇다 보니까 고시 공부에 매달리고 또 대기업 시험에 매달리고 이런 곳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교육 문제를 언급하셨으니까 현실의 어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평가가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작금의 어떤 시스템에서는 사실 평가를 안 하게 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이제 평가 관련해서 너무나 문제들이 많고 이게 그 부정적인 일을 저질러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라는 게 행배해 우리 사회에 그게 뭐 만연해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공하면 돼.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워요. 네. 네.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있었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제 머리 자체가 사지선단형에 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2번이 맞는지 3번이 맞는지. 근데 제가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받았던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법이란이었어요. 법이란. 그리고 종이를 3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과 학생들이 그 종이에 3줄 이상 쓰는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법이란 어떻게 쓰는 거냐. 근데 저는 굉장히 할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3장을 다 채웠습니다. 제가 그때 유신헌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의 변화상에 대해서 이제 계속 기술을 했었는데요. 근데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고시 공부를 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공부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아, 이렇게 작은 문제에 제가 내 의견을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구나.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이 달라지니까 제가 그때는 장학생이 된 거죠. 1등을 하고. 근데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교육이라는 것이요. 어떤 평가 방법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우등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열등생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학종이라고 해서 뭐 막 평가 방법을 많이 달리하고 있지만 그조차도 굉장히 좀 강남이나 집안이 좀 좋은 분들은 예, 그런 것들을 잘 꾸밀 수 있고 상대적으로 반대에 있는 쪽에서는 그걸 꾸미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평가 방법론 자체가 획일적인 대학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기형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평가 방법이 맞는 것인가? 빨리 외우는 게 그게 진짜로 엘리트인 건가? 어떤 사람의 특성에 맞는 어떤 교육 방법과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새로운 교육의 전망을 제시하는데 이 책의 뒤에 보니까 우리 조희연 교육감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랑 맥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자면 이 책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기존 지식으로 제약하지 않고 탈표준화하는 교육 실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표준적 교육에서 벗어나는 자율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좀 현재의 교육 정책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조희연 교육감이 이제 올 초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앞으로 고등학교 시험에 오픈북을 도입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픈북이라고 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죠. 오히려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자기가 가져올 책을 다 가져오고 전화기까지 다 가져와서 그 문제에 맞는 논리를 구성해서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어쩌면 오픈북이야말로 정말 제4차 산업혁명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지 24시간 가지고 있는데 시험 칠 때 이거를 내버려 두고 시험을 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 자료를 다 놔두고 자기만의 논리 구성을 하는 그런 시험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TV 책방 북소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우리 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미 책도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읽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페이스북도 읽어야 되고, 카톡도 읽어야 되고. 과거에는 그렇게 읽을 것이 없어서 다 책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읽을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책이 이제 많이 팔리지 않고 있지만 또 반대로는요. 그렇게 많은 읽을 거리에 정말로 사람의 어떤 읽을 거리가 별로 없어요. 정말 알토란 같은 글들이 없단 말이죠. 다 하루만 지나면 몰라도 되는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어떤 하루 이틀을 두고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글들을 썼기 때문에 저는 책의 필요성은 더욱더 앞으로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형태는 바뀌어지겠죠. 뭐 이북이라든지 그렇죠. 뭐 전자북이라든지 이렇게 바뀌고 하겠지만 이 책은 앞으로도 중요한 우리의 지식 전달이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재능과 또 여러 가지의 교훈을 주는 그런 아마 매체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송 환경도 많이 바뀌고 이제 프로그램들도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렇죠. 궁금한 건 뭐 한 가지죠. 뭐 이런 북소리 같은 이런 토크 프로그램 아니면은 이런 건 좀 더 발전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지상파에는 왜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죠? 네. 지금 뭐 지상파에도 사실 지상파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드라마 하나 찍으면 다 10%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그걸 짤로 보거든요. 네, 유튜브나 이런 데 자기 보고 싶은 장면만 본단 말이에요. 60분을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고. 근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드라마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중파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인간 소외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대표적인 게 또 이렇게 책 얘기들, 예, 책에 있는 저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공간들을 많이 좀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가져오신 거는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아이의 미래는이거든요. 네. 근데 너무 빠르게 이제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달라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뭐 저희 요즘 듣는 말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끔찍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젠 100세 시대도 아니다. 150살까지도 간다. 정말이요? 네, 끔찍하죠. 100년이 남은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뭐 지금 태어난 뭐 그 사람들의 경우는 뭐 더하겠지만 달라진 환경에 이제 어른들도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 어른들에게 기성세대에게 좀 조언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은퇴라는 것은 없다. 사실 이 은퇴라는 게 60세잖아요. 60세가 만들어진 게 남성의 평균 수명이 65세가 되지 않을 때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은퇴하고 한 4, 5년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뭐 85세 이렇게까지 사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적응하면서 자신만의 직업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좀 쉽거든요. 뭐 최근에 어르신들 중에서도 유튜브 찍는 분들도 있고 네. 또 페이스북에서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스타트업을 하는 친구들을 기존의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밥 사주는 페이스북 모임이 있어요. 예,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 모임을 왜 하냐면 기존에 밥 사주시는 분들은 기존 어린 스타트업의 어떤 아이템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참고하게 되고 또 이분들은 또 성공하신 분들의 또 사업 수완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모임이 되고 직업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도 이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셔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TV 책방 북소리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한 구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북소리니까요. 책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꼭 이렇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예,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문구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한 권의 책,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것이고요. 저는 제 생각을 갖고 이렇게 책을 썼지만 이 책을 읽는 많은 분들이 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좀 기존 학교 교육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하나의 어떤 인간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우리 부모님들이 잘 키워주시면 어떨까 그런 좀 예측을 해보면서 이 말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와, 감동적인데요.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많다. 사실 뭐 책에 의해서 많이들 그렇죠. 사실 양육되었죠. 예, 책은 문명의 엑기스거든요. 네. 문명의 정수인데 그러한 것들의 의미를 4차 산업혁명 이후에도 책은 살아남고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이런 것들의 의미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색다른 시선을 만나다 TV 책방 북소리 이번 주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아이의 미래는의 저자 전진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유쾌한 대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